오늘은 알파9의 6번째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알파9 바디를 받은 지 벌써 6주째가 지난 시점인데요. 제가 이전에 사용을 하고 있던 카메라는 캐논의 5D 마크4라는 카메라고, 그 이전에는 또 1DX 마크2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른 편이고 포커스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소니의 카메라가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혹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건 저한테도 좀 많은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알파7R2라는 카메라가 나왔을 때도 제가 소니에게 제공을 받아서 체험단이라는 지금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또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소니의 이미지는 굉장히 굉장히 샤프하고 고품질의 사진을 뽑아준다, 굉장히 그 이미지 자체는 완성도가 높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디를 구동을 할 때에 느껴지는 약간의 딜레이들이라던가, 요즘도 계속 많이 물어보세요. 그 알파7R2를 사용할 때 그 저장 속도가 그렇게 많이 느린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로우 파일 자체가 80메가 정도의 용량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이제 쓰기 속도가 좀 늦은 메모리를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슬롯 자체가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9 같은 경우는 이전 리뷰에서도 제가 이걸 만지면서 얘기를 했듯이 조그 컨트롤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훨씬 더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또 다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알파7R2나 앞에 바디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봐왔던 그 바디들이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A9에서는 그래도 굉장한 스피드로 중무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바디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는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이 카메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니의 행보에 정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사뭇 기대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중간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런 느낌으로 이 알파9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지금 6주차가 된 시점에서 결론을 먼저 밝히고 가자고 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에서 넘어오시더라도 이 정도면 소니가 이제 할만하다, 이 정도면 정말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타사 바디의 이름을 거론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썼던 바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5D 마크4랑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바디 전원을 바로 켜고 나서 뷰파인더로 눈을 가져가서 촬영을 하는 시점까지 그 시간의 차이가, 지금도 좀 해보면 알겠지만 전원을 켜고 바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정도 속도는, 이 정도 시간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원이 들어가서 조리개가 찰칵하고 열리는 시간, 특히나 저는 지금 이렇게 이종 교배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딜레이가 살짝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DSLR과의 간격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전자식인
카메라고, 그리고 조금은 전기를 좀 덜 먹어도 되는 그런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는 DSLR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좁혀 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 소니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있다, 딱 이렇게 해야 되는 촬영을 꼭 해야 되는 분이라면 아직은 그쪽에서 좀 더 강점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촬영을 해볼까? 오케이, 촬영 뭐 이 정도로 가도 된다면 지금도 충분히 이 알파9이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 우위라고 하면 분명히 빠른 게 장점이니까 그쪽이 장점이고, 조금 더 개선 여지는 살짝은 있다. 하지만 예전에 알파7은 알파7 알트는 이렇게 켜서 시작되는 데까지 시간, 그리고 이제 끄고 끌 때도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저장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이걸 꺼도 꺼지지 않고 윙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게 뭐 잘 된 거야, 잘 꺼진 거야, 어떤 거야, 뭐 이상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기까지도 했었으니까 이런 그런 기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났다. 그래서 카메라가 가지는 그 신속성이란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따라잡고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조금 비교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느낀 바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셀프 사진을 담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뭐 아쿠아리움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렇게 바깥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에 아까도 제가 아는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파9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도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근데 형님, 소니가 이번에 좀 괴물을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리뷰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했고 영상을 또 보여드렸고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쓰면 쓸수록 이게 신뢰도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 장비를 쓰면서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그 모습이 쌓일수록 이 카메라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높아져서 이런 촬영을 할 때 저런 촬영을 할 때, 예전에는 제가 오디마크포를 늘 같이 가방에 들고 다녔다면 솔직히 이제 엊그저께 오디마크포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예 같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포커스를 잡아내고 원활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제 6주간에 걸쳐서 쌓였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가자면 그 색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소니로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파9 이전의 카메라들이 보여줬던 약간은 답답한 느낌의 그런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조작성, 속도 이런 부분에서 좀 나는 이거 너무 답답해서 못 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파9이라는 카메라도 소니가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색감은 사실 조금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커요. 그게 저는 솔직히 알파7 R2를 쓸 때에 밤에 가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서 촬영을 몇 번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봐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오디마크4를 들고 와서 또 감으로 갔었는데 물론 이쁘긴 이쁜데 이게 비교적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다른 분들이 캐논이 좋다라는 그 비교의 대상으로 이제 소니를 이렇게 깔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좀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예전에 찍었던 R2의 그 색감과 또 이 오디마크4의 색감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 진함과 옅음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건 주관적으로 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카메라는 약간 그 사이의 중간점에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캐논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썼던 알파 7 알트는 그 색이 그 노란색이나 녹색 같은 게 싹 올라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를 제거해주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이제 캐논이라는 장비를 10년이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익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카메라를 사면은 그 카메라에 맞는 거기도 그냥 써도 괜찮은데 그래도 사람이 보던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포토샵을 켜서 뭐 후보정으로 해서 색깔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예전에는 니콘을 쓰면서 캐논 색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색감은 맞출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요 카메라도 이제 그렇게 요 카메라가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소니 카메라도 그렇게 가능은 하죠. 근데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얘기도 봐야 되고 뭐 집에 일하고 돌아오면 작품도 닦아야 되고 시간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원본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맞춰갖고 촬영을 하자라는 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걸 매번 촬영할 때마다 맞춰주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카메라가 어느 정도 성향이 있고 그거를 살짝만 만져줘서 내가 원하는 성향의 색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도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점 맞습니다. 그건 장점이 맞죠. 원하는 색감을 후보정을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편하게 뽑을 수 있다. 장점인데 그게 그 카메라만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경기도 우산이라고 하면 제 아재 같고 좀 사실 그건 너무 그쪽만 맹신하는 그런 이야기죠. 분명히 다른 카메라들도 원하는 색감을 낼 수가 있고 세팅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편하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데 아니면 기본 세팅으로 그냥 잡혀 있느냐 이런 건데 이 카메라는 솔직히 말하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카메라가 다르니까 뭐 센서가 다르고 앞에 달리는 렌즈야 뭐 똑같이 맞춰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프로세싱되는 저기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세팅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사진이던 뭐 이번 리뷰 영상에도 위에 또 사진을 넣겠지만 그 노란색이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공통적으로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녹색이 올라오던 게 예전 카메라의 좀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붉은 부분이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는 오히려 붉은 부분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을 정도로 붉은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 세팅 자체가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마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보면 색이 조금 튀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야경 모드 그 부분이 색이 좀 약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뉴트럴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야경 모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세팅을 하고 뭐 미세 화이트 밸런스에서 미세 조정도 살짝만 그러니까 보통 색깔이 나와 있는 화이트 밸런스에서 보면 붉은색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살짝만 올려주면 붉은색이 죽으니까요. 그런 세팅으로 해가지고 분명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 결과물을 이제 사진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후보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 모습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 굉장히 쓰기 어렵다, 색감 맞추기 어렵다 이런 인식에서는 굉장히 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라는 부분을 좀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리뷰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배터리 하나로 한 1200컷 정도 촬영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더 홍콩 리뷰였던 것 같아요. 홍콩 갔다 와서 사진을 찍고 이제 요 정도 찍었으니까 한 1000컷 정도는 무난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홍콩 여행기를 앞서서 올렸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의 사용 데이터에 따른 것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촬영을 하게 되면 배터리 하나로 한 2000컷 정도는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세로 그룹을 끼게 되면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니까 4000컷 정도의 촬영은 무난히 해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그럼 다른 카메라들도 다 2000컷 정도 찍잖아. 뭐 오디마크도 그렇고 뭐 원디엑스 마크는 더 많이 찍을 수 있고 뭐 가능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물론 촬영을 해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컷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올 전자식이잖아요. 거의가 다 전자식이죠. 전자식이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전자식 뷰파인더 아니면 전자식 후면 LCD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 전자식이죠. 계속 전력을 소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DSLR보다는 그 전력 소모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에도 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통신 모드를 끈다거나 뭐 이런저런 최적화 기능들을 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전기를 잡아먹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앞서서도 계속 해왔고 이 카메라를 쓰면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타사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모드가 이제 라이브 뷰를 통한 AF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내세우기 위한 드리블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된 그런 형태로 카메라가 출시가 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뷰파인더를 그러니까 전자식 뷰파인더가 아닌 광학식 뷰파인더를 가진 그 구조로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약간 충격에도 이 핀이 틀어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원래 죄송합니다. 이 말이 꼬이네요. 광학식 뷰파인더를 채용을 했을 때에는 전기 자체가 많이 먹지 않으니까 촬영하는 그 순간에만 전기가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부분이 라이브 뷰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는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AF를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아마 배터리 하나로 잘하면 한 250컷, 300컷 이 정도 하면 거의 이제 배터리가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그럼 한 1000컷 정도 촬영을 하려고 하면 배터리가 한 2-3개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아마 타사들은 뒤에서 이렇게 뛰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 좋은 노하우들을 또 쌓아놨기 때문에 금방 뭐 따라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아까도 광학식 뷰파인더와 뭐 완전 전자식인 구조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서로의 장점과 단점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쪽이 장점이고 저쪽이 단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뭐 소니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한 두 그루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색감하고 조작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이 거의 400만원, 500만원이 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그런 기종들 중에서는 가장 싼 거의 100만원 이상 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좀 급을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보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계속 이게 하도 이제 6주라는 시간이 리뷰를 하는 동안에 조금씩 쪼개가지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주 좀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라는 좀 마음에서 이것저것 같이 막 떼어놨다 보면은 내용들이 이미 앞에 다 쓰고 이제 뒤에 가서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복되더라도 계속 쓰면서 느끼는 부분이 또 느끼는 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했던 얘기도 다시 한번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K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 카메라가 가지는 화소가 해상도가 6000바이 2400만 화소의 카메라잖아요. 이제 6K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4K로 리사이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샤프하고 또 제가 동영상을 같이 붙여서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혹은 이제 예전에 썼던 리뷰에도 이미 홍콩 영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영상으로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샤프니스에 그리고 개조에 개조는 조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센서 자체가 좋기 때문에 노출을 잘 맞춰서 촬영을 하면 좀 크게 무난하게 크게 어렵지 않게 촬영을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PP 모드라든가 S로그라든가 이런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을 앞전 바디에서 다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비싸졌는데 그 기능들이 빠진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촬영을 좀 해보면 잘 찍은 것 같아. 그냥 좀 개념이랑 잘 촬영한 것 같아. 그래서 컴퓨터로 넘겨서 보면 역시나 아쉬운 부분들이 컨트라스트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분명히 다가와요. 이게 좀 됐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른 카메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기능들은 끝나누기라던가 후속작을 위해서 빼놓는 거라던가 이런 걸로는 하지 말고 좀 팍팍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색이라든가 색의 충실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면 이렇게 좀 들고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파괴감이 있는 느낌보다는 물론 이렇게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긴 하겠네요. 뷰파인더를 보면서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또 장점이라 크게 흔들림 없이 촬영이 가능한데 그 외적으로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있는 LCD가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해서 촬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손이 떠있는 상태로 촬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측 선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카메라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벼우면서 이렇게 잔떨림이 심해지고 또 너무 무거워지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떨린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한 무게감과 그 안에 달려있는 우측 손떨방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펼치고서 동영상을 찍어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 그건 바디 내 손떨방을 선택하지 못한 바디는 그럼 렌즈를 무조건 손떨림 방지가 있는 그러한 렌즈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아니면 이제 스테블라이저라든가 짐벌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친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보통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여행을 떠나서 스케치를 하는 영상으로 보통 촬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떨림 방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영상을 찍을 때는 캠코더 쪽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촬영을 해왔지만 카메라로 찍고 캠코더를 다시 빼갖고 찍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찰나에 놓치는 컷들이 많이 있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확실히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걸어다니면서 보통 촬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동영상이라는 게 여행 동영상이라는 게 그래서 앞서서 올렸던 4주차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4주차 리뷰에 제가 홍콩으로 올렸죠. 5주차가 아마 아기를 위한
아기 촬영을 하는 아빠 엄마를 위한 A9을 얘기를 했었고, 4주차에서 홍콩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조차도 제가 사실 막 움직이면서 촬영한 것은 거의 빠져 있어요. 이제 이 4K가 보여주는 그 영상의 화질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편집을 해서 올렸지만, 이 친구도 물론 짐벌로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면 앞에 그 선달방이 달려있는 렌즈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움직임에서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좀 어지럽게 되죠. 하지만 타사의 바디들에 비하면 훨씬 좋죠. 분명히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 이제 X3000이라고 하는 액션캠입니다. 그 판매에 주안점을 둔 것도 이 렌즈에 들어가 있는 보스라고 하는 손떨림 방지 기능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는 진짜로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폴대에 꽂아갖고 이렇게 해서 나 찍고 얘 찍고 쟤 찍고 이렇게 찍고 다녀도 굉장히 좋습니다. 손떨림이 진짜 잘 잡혀요.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얘를 들고 다니면서는 짐벌 같은 거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 정도 흔들리면서는 부드럽게만 움직여주면 사실 크게 누르고 눌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친구로는 사실 그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은 짐벌을 올려야 되죠. 뭐 거기서 오는 장점을 또 굳이 한번 찍고 간다고 하면, 소형 짐벌을 써도 무게 자체가 가볍고 앞뒤로 그렇게 많이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짐벌에 어떤 소형 짐벌을 써도, 뭐 가령 예를 들면 DS1이라든가 MS1이라든가, MS1이 아마 제일 무게가 작은 형태의 한손 짐벌이라고 하면 그 정도도 충분히 올려서 잘 쓸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사실 여행을 할 때 이런 렌즈들 저는 다 챙겨갑니다. 사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몰라서 다 챙겨가는데, 그 촬영을 하러 갈 때에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또 장비가 다른 게 있으면 다 챙겨가는 저 같은 미친놈한테는 좀 뭐라도 하나씩 빼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작고 가볍다라는 것은 큰 장점이고,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삼각대 위에 굳이 올리지 않고 그냥 핸드헬드로 촬영해도 됩니다. 하지만 얘한테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니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나간다면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의 언터처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안 될까요? 안 되더라도 그냥 질러보는 거죠. 언젠가 해줄지도 모르니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김에 그냥 인생 뭐 있나요? 뭐 다음 주 거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면 다음 주에 가면 또 생각 안 나요. 생각났을 때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C11이라고 하는 어댑터를 제가 쓰고 있어요. 메타본즈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일단은 이 MC11이라고 하는 어댑터를 통한 이종 교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캐논 렌즈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걸 왜 꼈느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시그마 렌즈를 썼을 때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뭐 결과물도 제가 영상으로 첨부를 하겠지만, 이제 바로 오퍼레이팅을 해서 그 영상에는, 제가 첨부하는 영상에는 얘로 찍었는지 제로 찍었는지 영상만 보이실, 그건 귀종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정도만 좀 보이는 걸로 해서 이 영상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대로 MC11과 아트80이라고 하는 아트85mm 렌즈를 좀 껴놨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길이감이 좀 많이 길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화질 자체가 원체 좋은 렌즈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렌즈라서 저는 무겁더라도 화질이 좋으면 쓰는 쪽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화질감은 당연히 무게중심은 좀 왼쪽 손으로 올리고, 오른손은 거들 뿐이, 좀 말이 다르죠. 왼손은 거들 뿐인데 이번에는 오른손만 거들어서 촬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커스가 어떠냐, 지금 일단은 AFS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저는 손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손도 작습니다.
그냥 여자분들 손보다 조금 크고 투박한 수준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에는 이 버튼이, 이 AF를 설정하는 이 버튼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작아요. 이거 좀 더 차라리 좀 다른 부분에 좀 이런 데라든가 다른 데 어떻게 좀 버튼을 달아서라도, 아니면 이쪽 선에 뭘 달아서라도 좀 이거는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AFS 모드로 바꾸고, 비품이 나니까, 지금 제가 무음 모드로 해놔가지고 좀 소리가 안 들려나요? 제가 6주차인데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지금 AFS 모드로 해놓고, 싱글 플렉서블 스팟으로 해놓고, 사이즈는 M으로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할 때 축적점을 선택을 하고 촬영을 하면, 제가 그냥 입으로 삐빅 소리를 낼게요. 삐빅 삐빅 삐빅. 네, 요 정도 속도로 해가지고 포커스를 잡아내고 있고, 촬영도 했고, 포커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네, 지금 제가 제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을 찍은 겁니다. 네, 잘 초점을 잡아주고 있고, 나름 원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네, 쓸만합니다. 삐빅. 웃기네요, 제가 봐도. 삐빅 삐빅. 네, 이 정도 속도로 AF가 원활히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AFS 모드에서는 어떠냐? 네, 훨씬 더 빠르게, 소니의 85mm GM 렌즈가 좀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AFS 모드에서 약간 버벅거린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도 되고 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AFS 모드에서도 훨씬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AFS 모드보다는 AFC 모드를 사용을 권장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이 아이도 좀 마찬가지예요. AFC에서 훨씬 더 빨라요. 그 모습은. 네, 훨씬 더 빠르고, 네, 뭐 정확도는 사실 얘나 쟤나 포커스 맞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정확도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AFC 모드보다 AFS 모드가 조금 더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습 정도는 아니에요.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AF가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잡아내는 거는 이런 다른 렌즈들도, EF 렌즈들도 그냥 하면 사용이 되니까, 그럼 시그마가 만든 시그마 어댑터에 시그마 렌즈를 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길래 얘를 이렇게 써야 되냐. 제가 또 동영상 AF를 이렇게 이쁜 필드 앞에 놔놓고 이렇게 움직인 영상을 같이 뒤에든 지금 이 영상이든 이렇게 첨부를 할 텐데, 보면 노출을 좀 낮추고,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두두두두두. 소리가 들어갔을까요? 소리가 안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제가 첨부하는 영상에, 뭐 제일 뒤에 첨부하는 영상이라도 이 영상이 들어갈 테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이 움직임에 따른 그 소음이 발생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이티브 렌즈가 아닌 캐논 마운트의 시그마 렌즈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F가 네이티브처럼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피 자체가 사람이 없어서 그 모습을 못 보여주겠지만 IAF라든가 그런 네이티브 렌즈들이 지원을 하는 장점이라고 하는 그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좋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8을 15mm GM 렌즈가 거의 세러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하고, 중고로 사도 150 이상 나갈 테니까, 이 친구는 정가 처음에 출시할 때 가격이 제가 150에 샀었지만, 뭐 지금은 중고가가 한 110만원 정도인 걸로 알면 한 40만원 정도의 차이에, 물론 이제 부피라든가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화질한 부분에서는 좀 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렌즈를 AF가 동영상 AF가 가능한 혹은 IAF가 가능한 그런 렌즈로 그런 상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게 확실하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실 제가 대본을 써놓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계속 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리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지금 뭔가 하나가 머리에서 떠올랐는데 이 카메라의 단점이라 그런가 머릿속에서 쏙 들어갔네요. 일단 뭐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다음 리뷰도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요번 리뷰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캐논의 단점에 대해서 막 버튼이 작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부분 얘기해서 소니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칭찬 많이 했으니까 너그러이 봐주시는 걸로 부탁드리며, 근데 이 영상을 또 이번에도 찍다 보니까 시간이 어영부영 엄청 많이 간 것 같아요. 한 또 30분 넘긴 것 같은데 영상 하시는 분들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너무 말이 많대요. 그래서 너무 길대요. 그래서 뭐 10분 딱 하고 하면 정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영상 정말 매도 많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 리뷰는 아마 7주차 리뷰가 되면 이게 총 8주차이기 때문에 8주차는 마무리고 7주차가 이제 진짜 마지막 영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노력해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바짝바짝 다 안 한 게 있어요. 그 뷰파인더가 블랙아웃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좀 옆에서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제가 촬영하면서 두두두 갈리면 옆에서 찍어주시면 좀 그걸 이번 차에 좀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중간에 교통사고도 나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 뭐가 어그러지네요. 그건 다음번 영상에 넣을 수 있다면 제가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사진과 뭐 다른 영상들 치덕치덕 열심히 붙여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으로 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 지어보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뺏겨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종이봉투는 멀리 치워주세요. 의자에 가까이 있는 동물 친구들이 보러 갑니다. 종이봉투는